자, 오늘은 성광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는 금속 관이음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금속 관이음새를 우리가 보통 이제 피팅이라 하죠. 그래서 피팅 업체라 하는데, 피팅은 배관과 배관 사이에 이렇게 관이음새, 이게 바로 이제 피팅입니다. 피팅.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화진 PF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같이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가 되겠죠. 자회사. 그리고 현재 지분율 100%로 완전 보유하고 있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연역을 한번 보시면은 대형 제품 생산 공장 가동이라고 나와 있죠. 2012년도에. 이처럼 이런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냐 없냐가 일종의 경쟁력입니다. 마찬가지로 5만 톤 T프레스 준공식도 했는데 이렇게 대형 T프레스 장비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성광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조 업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스텐 전용 공장을 증축 완료 및 사용 승인을 2015년도에 받았고 스텐 제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이 스텐 제품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그 건설업체의 이제 플랜트 발주 비중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국내 건설 업체를 통해서 이제 피팅 발주가 나오던 게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피팅 발주를 한 이것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업황이 안 좋아서 직접적으로 해외로 바로 해외 진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속회사인 화진 PF가 미음 공장을 완공 및 본점 이전을 2020년에 완료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플랜트 이쪽에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략 매출 비중이 한 70%가 석화에서 나오고요. 나머지가 이제 조선, 해양 여기에서 한 3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화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을 한번 보시면은 주요 제품은 관이음새 피팅이죠. 제조업을 하고 있고 엘보우, T, 리듀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가 매출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20% 정도는 화진 PF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당사의 이제 수주 상황인데요. 수주 상황을 월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타나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이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대략 한 170억 이상 수주가 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 좋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1월에 60억, 100억, 100억, 4월에 70억, 5월에 80억 등 100억 이하로 지금 계속 월별 수주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작년 6월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40억, 170억, 130억, 170억, 180억. 요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수주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분기로 봤을 때 분기에 대략 500억 원 이상은 이 수주가 발생해야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족한 국면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GS건설, SK건설, 대림건설 이처럼 이렇게 보통 보시면 이제 국내 건설사 그리고 이제 조선사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건설 경기, 특히 해외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야 이 성광밴드 이런 피팅 업체가 좋아지는 이런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런 대형 금속 용접용 이 피팅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와 태광이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성광밴드가 60%, 태광이 40%로 국내 시장을 이 두 업체가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접용 이런 피팅 제품은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4톤 트럭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트럭에 이 엘보 하나가 실릴 정도니까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프레스, 거대한 프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런 업종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 추이와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매출 4천억, 영업이익 900억, 순이익 대략 한 700억 가까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이렇게 형성돼 있죠. 하지만은 주가의 최고점은 사실상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이제 업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할 때 이미 최고점을 찍고 요때 2007년, 8년부터 시작해서 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계속 좋았거든요. 보시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들쑥날쑥 하고 큰 대세 상승기는 주가가 나빠서 턴어라운드해서 완전히 좋아질 때 이때 오히려 더 큰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7년에 최악의 실적을 냈죠. 1300억 매출에 마이너스 180억 영업이익, 순이익 마이너스 186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이거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하방 안정성을 확보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롯데보다는 지금 조금 낮거든요. 상황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안정성은 확보한 상황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매출이 대략 한 1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9년 요때죠. 요때 요 상관에서 여기서 더 좋아지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더 나빠지면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대략 우리가 그 고정비를 넘어서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은 대략 한 1900억 내외로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건설사가 여기 보시면은 해외 플랜트 수주를 잘 해야 이 피팅 업체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플랜트 수주가 호황이었던 2011년 전후로 해서 이 성광밴드인 이 피팅 업체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자, 유가와 대형 건설주 시가총액 추이를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일치하죠. 유가와 건설사의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유가는 급등했지만은 건설사의 아직 시가총액은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벌써 100불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는 벌써 이 정도 수준 레벨까지 도달했는데 아직 건설사의 시가총액 추이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갭을 줄이려고 올라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유가, 대형 건설사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피팅 업체겠죠. 피팅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갭을 줄이려고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가 유가 레벨 상승에 따른 해외 플랜트 발주 가장 중요한 거 매출의 70%가 이 해외 플랜트에서 발생하죠. 대형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유가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IMF에서 그 균형 재정 유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매년 연간 2회 발표하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 영어로 이 Fiscal Break Even Oil Price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게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석유 가격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그 재정 건전성이 안정화되고 투자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재정 유가가 유가가 균형 재정 유가를 상회해야지만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균형 재정 유가가 2021년 기준으로 이라크가 71달러, 쿠웨이트가 69달러, 카타르가 43달러, 사우디가 76달러, UAE가 64달러거든요. 지금 유가가 한 100불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에서 자 전부 다 균형 재정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플랜트 투자 여력이 지금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외 플랜트나 피팅 업체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보시면은 균형 재정 유가 중동 5개국 균형 재정 유가 평균이 대략 한 요 정도 선입니다. 요 정도 대략 70달러 조금 아래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게 유가 차트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해서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서 지금 100불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대략 여기 100불 선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전에 국제 유가가 적어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발주가 이연됐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올해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요게 두바이유 10년짜리 차트거든요. 10년짜리 차트 보시면은 대략 이 균형 재정 유가 아래에서 계속 오래 머물렀었죠. 여기서도 이 구간에서도 다 유가 재정 아래였고 여기 잠깐 올라왔지만은 다시 떨어져 버려 가지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100불 이상 올라갔었죠. 110불도 넘어섰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확률은 지금 국제 정세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이렇게 유지된다고 봤을 때 향후 이런 산유국들의 국가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 발주 여력이 앞으로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 글로벌 건설 발주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연된 물량이 분명히 이 2022년을 기점으로 이때 유가 레벨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식으로 발주가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건설사의 중동 수주액도 굉장히 이렇게 요게 절대 금액이거든요. 절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낮았었죠. 이렇게 쭉 낮았다가 20년에 조금 올라왔었고 21년 이거 3월달 기준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이 물량과 22년에 유가 레벨이 높아져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수주액이 높아진다고 보시면은 올해가 아마 분기점이 되는 해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성광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아주 옛날 거죠. 2009년 11월 16일 메리츠증권 옥효원연구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건설업체 해외 수주 증가로 안정적인 수주 증가 기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건설업체에 해외 수주가 증가했을 때 수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좋아져서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여력이 좋아지면은 이제 해외 수주가 증가하게 되죠. 해외 수주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팅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일단은 중요하고 한국 건설업체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외국 건설업체는 자국 피팅 업체를 또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증가가 이 피팅 업체의 수혜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최소 25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아까 제가 분기당 500억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소 분기당 200억 이상은 이 수주가 발생해야 어느 정도 피팅 업체의 업황 자체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아직 지금 그 정도의 수주가 안 나오고 있죠. 지난달 10월에 최고 많이 나왔는 게 180억 정도인데 최소 180억이 나와야 되고 200억은 넘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리드 타임이 짧기 때문에
이 달에 바로바로 이제 수주가 나오고 이게 바로바로 실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기 때문에 월 평균 250억 이상 나오면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그 향후 이제 월 평균 수주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요거를 계속 이제 잘 이 체크하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건설사 수주. 왜냐면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 피팅 업체에 그 발주를 넣기 때문에 이 물량도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뭐죠? 정리 개념으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2011년 3월 8일 대신증권 전재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피팅에 이제 그 바로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상선보다는 해양 플랜트가 이 피팅 쪽에 수혜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선 위주로 지금 수주가 많은데 결국은 해양 플랜트가 살아나서 국내 건설 7,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7, 이 해양 플랜트 증가, 해양 플랜트 및 상선 30 이렇게 돼야지 완전한 선순환 구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2011년 8월 달에 하나증권 정동익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보시면은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대략 2%가 피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팅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발주가 되고 건설이 시작되고 대략 한 30%의 공정에 이르렀을 때 이 피팅 발주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피팅 발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써 있죠. 공정률이 30% 내외에 이르면 피팅 발주가 본격화되고 공사 기간 동안 분할 발주된다는 특성 때문에 보통 이렇게 건설 공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정이 있으면은 대략 한 30% 지점에서 발주가 되고 그래서 건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할 발주가 되기 때문에 보통 2, 3년간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1, 2년 정도만이라도 충분한 발주가 일어나면은 그 이후에 2, 3년간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피팅 업체들이 지금 좋아질 시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방 산업의 수요가 좋아져야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카본 비중이 높은 정유화학보다도 역시 고수익인 스테인리스 비중이 높은 가스전,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 플랜트 등에서 수주가 나야지 점차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외 석화 수주가 많이 일어나야 실질적으로 수익도 좋아진다. 라는 팩트를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2011년도 자료입니다. 8월 29일 하나증권 정동익 연구원 리포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때 해외 플랜트 수주한 해외 플랜트 공사가 대략 222억 달러. 대략 한 23, 4조 정도 되겠죠. 23, 4조. 그러니까 요 정도 발주가 나야 이제 피팅 업체가 2% 아까 전에 물량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한 대략 5천억 내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연간 22조 이상 정도는 수주가 나야 이제 피팅 업체에 호황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국내 건설 업체의 해외 발주량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였다시피 국내 EPC 업체들의 수주 성과에 따라서 피팅은 이제 운명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12년 2월 15일 하나증권 정동익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이때는 이미 호황기였습니다. 수주 잔고만 해도 사상 최대 수준인 2천억 원. 그리고 이때는 수주 규모보다 수주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때는 완전 배가 불렀을 때입니다. 이때는 막 수주 서로 해달라 이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익이 좋을 때죠. 보시면 2012년인데 이때 수주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2013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에
드디어 IBK 투자증권 홍진호에서 약간 의문스러운 리포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피팅 업체들을 바라볼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EPC 업체들의 실적 악화. 이건 팩트죠. 팩트고 그래서 이제 단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둘째는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석화 발주 감소 우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미 이때 발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팩트를 보는 것과 이런 이 밑에 거는 그 사람 의견이 되겠죠. 의견을 보는 것을 우리가 투자할 때 잘 가려야 되는데, 이미 2013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팩트를 안 보고 요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앞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좋아진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실 때 반드시 팩트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팩트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2013년에는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2013년이죠. 거의 주가가 거의 최고점에 형성할 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2013년 아까 우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석화 쪽 발주도 줄어들고 EPC 업체들 영업 환경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것에 팩트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했더라면 이런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실적만 보지 마시고, 주가라는 것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에 따라서 이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현재의 실적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팩트를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리포트가 계속 없었어요. 왜냐면 실적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드디어 하나투자증권의 박무현 연구원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3년 만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한번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 국내외 정유 기업들의 규모가 큰 플랜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성광밴드의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이거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석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가 중요하고, 이 유가가 고유가 레벨이 유지되었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발주가 나옵니다. 발주가 나오고, 그럼 이 발주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피팅 업체들이 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유가 자체가 이때 굉장히 낮았어요. 사실은 그 균형 재정 유가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을 냈었고, 이런 의견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이 고유가를 바탕으로 이런 중동의 그 산유국들의 재정 상태가 좋아야지 실질적으로 발주까지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죠. 2016년입니다. 2016년에는 실제로 이 균형 재정 유가에도 아직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유가가 저레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주가 많이 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포트를 보실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피팅 업체 보시거나 건설 업체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유가 레벨이다. 유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반드시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6년에 박무현 그 연구원이 또 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수주가 기대된다, 있을 것,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유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16년에 보시면 박무현 연구원이 또 했는데, 성광밴드의 올해 수주 및 매출 실적은 2,600억 원 수준이다. 앞에서 예측대로만 됐다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유가가 적정 유가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2,600억 원이라고 얘기했었죠. 1,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는 정도의 실적.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략 한 1,900억 원이 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예측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그건 유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유가를 보지 않고 발주 예상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 피팅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유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리포트가 이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원의 리포트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담백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유가 상승 시 수주, 실적, 주가 모두 따라오던 경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팅 업체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유가에 반드시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있다면 또 이제 극도로 낮은 부채 비율 때문에 재무 리스크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지만은 유가 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광밴드의 실적은 결국 국제 유가 동향과 직결된다는 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균형 2018년도였죠. 2018년도에 균형재정 유가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유가 레벨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죠.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했죠. 여기 보시면은 유가가 계속 오를지 의문이며 국내 전방 산업도 아직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유가가 계속 오를지 의문이며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레벨이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이 발주가 나오지 않고 피팅 업체도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최광식 이제 연구원의 리서치를 보면은 이제 국내 이제 건설업체가 해외 이 그 플랜트 발주가 워낙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광밴드에서 직납품을 따내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해외로 바로 이제 하는 거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만큼 국내 이제 경기가 국내 이제 건설의 해외 플랜트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국내 업체 하는 것 수익성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새로운 이 거래처를 이제 발굴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제품 단가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잘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충분한 양의 수주량만 있다면 이제 그 성광밴드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현금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구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자, 이제 2021년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플랜트 발주의 방향성의 주목. 이제 향후 이제 미뤄졌던 발주 재개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는 건데요. 이것도 요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 재개 움직임 확인하시면은 가장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태광과 국내 피팅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그 건설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점유율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대략 한 7%. 그럼 성광밴드가 7이면 이제 태광은 대략 한 6%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13%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은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한화투자증권의 이봉진 박수영 연구원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잠깐 수주가 조금 늘어났어요. 분기 500억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분기 500억은 이제 넘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 분기 500억 원 대략 수준까지는 이제 대략 한 번 정도는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이제 2019년 이후 수주한 프로젝트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발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씩은 좋아지지만은 결국은 이제 유가 레벨에 따라서 향후 실적이 이제 판명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요거 3분기에 대략 500원 넘었다 하는데 이게 아까 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잘못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480억 원 내외고 500억은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기 단위로 500억 원이 넘는 것이 이제 일단은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기 단위로 500억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부터 일단은 한번 잘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IR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쪽에 매출 비중이 대략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 쪽이 지금 14%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조선해양, 조선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이 지금 엄청나게 오래 장기간 업황이 안 좋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석화 70, 조선해양 30, 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것이고 성광밴드도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잔고도 일단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분기 수주로 대략 500억 이상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게 분기 단위거든요. 요 봉 하나가 분기 단위거든요. 요 봉 하나가. 그래서 지난 3분기에 487억, 500억 안 됐죠. 487억.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분기 단위로 500억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분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500억을 넘어서야지만 이제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기 단위로 수주는 500억 근처 레벨까지 왔지만 아직 매출은 근처에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분기 단위로 500억 근처까지 와야 되고 수주도 500억 이상 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완전 턴 어라운드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형 단조업체의 경쟁력이랑 같으면 대형 장비죠. 5만 톤 프레스, 그 다음에 2만 톤 프레스 이런 식으로 대형 장비가 이 회사의 가장 주요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길고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한 가지로 딱 귀결됩니다. 결국은 유가 상승이 답이라는 겁니다. 유가 상승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이 국가 재정 균형 재정 유가 레벨이죠. 균형 재정 유가 레벨이죠. 그래서 요 균형 재정 유가 레벨 대략 60달러 후반선이거든요. 60달러 후반. 이거를 넘어서는 유가 레벨이 유지가 되어야지만은 결국은 피팅 업체, 건설 업체 다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대략 한 110불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100불 수준에서는 그래도 유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재정 유가 이상으로 향후 유가 레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향후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그 건설사의 해외 발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 월별 수주량 그 다음 분기 수주량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제가 거의 순현금 재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재무 구조는 덤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성광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